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꼭 현실이 되고 간절히 바라는 꿈은 왜 자꾸만 멀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 현실이라는 게임의 규칙, 이걸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일부입니다. 이 책이 정말 재밌는 게 현실을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TV 채널 돌리듯이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독특한 현실 제어 기법의 핵심 원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의외의 열쇠가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처음부터 던지는 가장 큰 충격이 바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유일한,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도서관의 책들처럼 무한한 버전의 현실이 이미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만든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미래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는 시각이니까요. 와, 잠깐만요. 이미 모든 게 존재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운명론이랑 비슷한 건가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운명론은 길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태 공간은 무한한 길이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설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극단적인 자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의 의지요? 네, 심지어 우리 뇌를요, 정보 저장 장치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무한한 정보 공간에 접속하는 일종의 라디오 수신기나 주소록으로 보는 거죠. 기억이나 꿈조차도 뇌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 접속해서 불러오는 정보라는 겁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설정이네요. 그럼 그 수많은 채널 중에서 제가 원하는 채널, 그러니까 원하는 현실은 대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열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쇠가 바로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지나 소망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책에서는 의도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내부 의도예요. 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안의 힘으로 세상을 밀어붙이고 노력하고 싸우는 방식.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하면 된다 정신 같은 겁니다. 그렇죠. 뭐든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 책이 진짜 강력하다고 말하는 힘은 바로 외부 의도에 있어요. 이건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는 힘입니다. 내가 연필을 들여고 애쓰는 게 내부 의도라면 외부 의도는 그냥 연필이 내 손으로 스스로 날아오게 만드는 힘에 가깝죠. 연필이 날아온다니? 네, 책에서는 고대 마법사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외부 의도의 힘 덕분이라고 설명해요. 솔직히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건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트랜서핑은 이걸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성을 낮추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는 구체적인 기술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계발서랑 딱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책에 등장합니다. 그 프로그래머 이야기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해외 취업이라는 꿈을 이루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의 실패담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의 실수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슴이 뛰는 진짜 목표 대신에 머리가 계산한 가짜 목표를 쫓으면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그리고 둘째는 조급함과 집착으로 오히려 현실의 저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니. 이게 어떤 의미죠?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했던 곳은 오스트리아였어요. 그곳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영혼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마음, 즉 이성이 끼어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이민이 어렵잖아. 현실적으로 캐나다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요. 이렇게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음의 계산을 따르면서 목표를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계속 바꿉니다. 책에서는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깨지는 순간 외부 의도로 가는 문이 닫힌다고 말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네요. 가슴 뛰는 일을 할 것인가?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럼 두 번째 실수는 조급함과 집착이라고 하셨죠? 네, 그는 계속 목표를 바꿨어요. 마치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거울의 모습이 비치기도 전에 계속 다른 포즈로 바꾸는 것과 같았죠. 가능태가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상을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목표에 대한 지나친 중요성 부여였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끝장이야 같은 집착이 이녀 포텐셜이라는 에너지 불균형을 만듭니다. 이녀 포텐셜이요. 그게 뭔가요? 자연의 모든 것은 균형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지나친 중요성, 즉 과도한 정신에너지가 집중되면 불균형이 생기고 우주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력이라는 힘을 작동시켜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인인 거죠.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균형력이 작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애리조나랑 캘리포니아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더 쉽고 순조롭게 문이 열린 애리조나 대신에 면접 과정부터 험난했던 캘리포니아를 선택해요. 어려운 길을 정복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가능태의 흐름에 저항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닷컴 버블 붕괴, 9.11 테러 같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포기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을 때 비로소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듣고 보니 그 프로그래머를 실패하게 만든 지나친 중요성이나 사회적 통념 같은 것들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네요. 혹시 책에서도 이런 외부적인 힘에 대해
다루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펜듈럼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죠. 펜듈럼은 특정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집단 에너지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정보 에너지 구조체입니다. 정보 에너지 구조체라니 좀 어렵네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 기업, 종교, 이데올로기, 심지어 유행하는 패션이나 특정 아이돌 팬덤까지 모든 것이 펜듈럼이 될 수 있어요. 이 펜듈럼들은 생존을 위해서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게임 규칙에 따르도록 만들죠.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도 모르게 펜듈럼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좀 무서운데요? 그럼 우리는 전부 펜듈럼의 꼭두각시라는 말인가요? 자유의지는 없는 거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특정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펜듈럼은 함께 힘내자, 우리는 하나다 같은 구호를 통해서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해요. 오늘은 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날이라어 라는 옛 노래 가사처럼요. 개인의 삶은 펜듈럼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지배자, 펜듈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싸워야 하나요? 그게 함정입니다. 펜듈럼과 싸우는 건 오히려 그 펜듈럼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행위예요. 반대하는 것조차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책에서는 싸우거나 피하는 대신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맥주의 주인이 될 것인지 맥주의 노예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죠. 맥주의 주인이요? 네, 펜듈럼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자동차, 편리한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즐겁게 이용하되 그것에 중독돼서 자유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나는 이 스마트폰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펜듈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못 사는 중독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펜듈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면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가장 놀랍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는가? 트랜서핑을 할, 즉 외부 의도를 사용할 자유 에너지가 왜 부족한가? 책은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죽은 음식 때문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죽은 음식이요? 익힌 음식을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진화했고 요리는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저자는 우리가 익힌 음식을 먹는 행위가 우리 몸에 한정된 효소라는 자원을 고갈시켜서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설명해요. 효소는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일꾼인데 섭씨 50도 정도의 열만 가해도 대부분 파괴된다는 거죠. 50도요? 네, 그래서 효소가 파괴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서 몸 안에 비축해둔 한정된 양의 효소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평생 쓸 종잣돈을 젊을 때 미리 당겨 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요. 평생 쓸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구나. 그럼 그 해결책은 당연히? 네, 바로 생식, raw food diet입니다. 특히 씨앗을 발화시킨 살아있는 식품을 강조하는데요. 씨앗이 싹을 틔울 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영양소와 효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화 에너지만으로 엄청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소화에 쓰던 에너지를 자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 마셔야 한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살아있는 물을 만드는 방법까지 제시하는데 과정이 꽤 복잡해요. 핵심은 물을 끓이고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해서 물의 분자 구조를 자연 상태의 샘물과 가장 유사하게 리셋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 물 자체가 가진 에너지의 질을 바꾸려는 시도죠. 현대의 수돗물이나 정수된 물은 자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물에 가깝다는 시각이에요. 듣다 보니 이 책은 단순히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아주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특히 육식에 대한 경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은 묘사가 아주 생생해서 읽기 힘들 정도죠. 도축 과정에서 동물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고통의 에너지가 고기에 그대로 각인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 정보를 함께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건강이나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진동수 자체를 낮추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네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가장 물질적인 음식 이야기로 끝나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우리는 현실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고 외부의 도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트랜서핑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봤어요.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목표를 향한 올바른 태도, 즉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따르고 가능태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며 지나친 중요성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에너지 구조체, 펜듈럼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것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인 자유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통찰까지 얻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은 우리 식탁 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우화가 하나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공원의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감시인 할아버지에게 가는데
하는데 감시인이 묻죠. 내가 왜 너를 태워줘야 하지?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의 아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자격이 있음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애쓰고 싸우고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선택할 권리를 아이처럼 순수하게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